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함께 살았던 세월과 상관없이 이혼을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나마 결혼까지 갈 수나 있으면 많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결혼도 하기 전에 파혼하는 커플은 그것보다 더 많았거든요. 이게 비단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의 일인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도 파혼을 할 뻔했었거든요. 파혼의 위기까지 갔던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크게 몇 가지로 수렴되고는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시어머니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에게서 비상식적일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 요구사항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바람에 저는 결국 파혼까지 결심했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저의 경우처럼 잘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연들만 지켜보더라도요. 제가 똑같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나마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마음에 새기고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저는 남자친구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는 2살 터울이 나는 사촌 언니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를 해줬었고요. 사람마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 다르잖아요. 미나 씨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배려심 있고 착한 사람이요. 다른 것도 중요한 건 많겠지만 오래 만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타고난 인성은 바꾸기가 정말 힘든 법이니까. 그때 저는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던 나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만나볼까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지난 연애들 같은 만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늦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마다 각자 결혼하기 적당한 시기라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 굳이 따지자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에 속했습니다. 요즘은 평균 초혼 연령이 33살 전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찍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볼 시간을 가져야 했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남자친구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동진 씨는요? 저는 가족끼리 화목하고 그만큼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요? 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어야지 저랑 같이 만들게 될 새로운 가정에도 진심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존의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더 잘해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사항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람은 저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본인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많은 공감을 했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사이가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지금도 어디를 가나 두 분이서 항상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고는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함께 추억을 쌓으러 여행을 다니시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정한 사이셨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덕분에 저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행복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될 남편도 꼭 가족이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싶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의 첫 만남에 이 대화에서부터 남자친구가 제가 찾던 이상형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저에게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요. 저희가 사귀는 데는 제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고 생각하는 방향도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의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마음에 들었었고요. 물론 저는 외모보다는 성격이나 그 밖의 다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만났을 것 같았지만요.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든 웬만하면 거의 다 저에게 맞춰주는 다정한 사람이었고요. 민호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렇게 딱 3주년이 되던 날,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주머니에서 반지를 내밀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럼 아마도 행복하겠지 하는 두루뭉술한 저의 상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을요. 만약 내가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도저히 그건 아니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럼 더 고민해 볼 이유도 없었죠. 저는 활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희는 앞으로의 남은 평생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저희 집은 거의 잔칫날 분위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를 참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사실 그럴 만도 했어요. 그동안 저랑 만나오면서 남자친구가 거의 이 집 아들 노릇 비슷하게 잘했었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라서 남자 형제가 없었습니다. 저야 그 부분이 아쉬웠던 적은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든든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셔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허리 수술을 하고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누워만 계셔야 했었고요. 문제는 그때 저희 본가의 위층에서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천장 공사를 해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진짜 큰일이네. 하필이면 아빠도 병원에 계시는데 위층에서 물난리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공사를 미룰까 싶기도 했는데 미루면 미룰수록 누수가 더 커져서 안 될 것 같아. 수리하기로 했던 누수 있는 방 쪽 가구들도 다 치워야 하는데 엄마랑 나랑 하기는 힘드니까 사람을 부르던가 해서 써야지 뭐. 그때 저는 그냥 계속 겹쳐서 터지는 상황이 답답해서 한탄을 해본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가 선뜻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옮겨야 될 짐들이 많아? 오빠가 도와준다고? 아니야.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그리고 그거 무거워서 오빠가 옮길 수도 없어. 뭐가 미안해. 남자친구가 당연히 도와줄 수도 있지.
나 친구들 자취방 이사할 때도 자주 도와줘서 짐도 잘 날라. 한번 믿고 맡겨봐. 아니, 내가 오빠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럼 됐네. 어머님한테 내가 간다고 말씀드려. 요즘 인건비도 비싸던데 사람 정 쓰려거든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어머님이랑 자기가 잔짐들 옮기느라 고생 안 해도 될 거고. 그렇게 그때 남자친구가 와준 덕분에 본가의 누수공사는 저희 아빠 없이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고마워하셨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아빠가 퇴원하시자마자 남자친구를 부르라고 하셔서 소고기를 사주기도 하셨고요. 그때 저희가 만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랑 인사도 하고 종종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신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한번 남자친구네 가족들이랑 인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오빠네 어머님한테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하나? 됐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부담스럽게 뭐하러 그래? 아니, 오빠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고 하니까 나만 가만히 있기가 좀 그래서. 나야 그때 그럴 계기가 있어서 미나네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된 거였고, 미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아, 그래? 내가 전에 결혼한 친구들 물어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어머니랑 만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자주 보게 될 사이인데 결혼 전에까지 굳이라고.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은 참 세심한 부분까지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만큼 똑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답받고 싶은 게 당연했고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그 문제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희 부모님에게 자주 인사드리고 잘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반면에 제가 본인 부모님에게 똑같이 인사를 드리는 건 부담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그건 그냥 네 남자친구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남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던데 굳이 부모님한테 소개시키고 할 정도로 친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 당연히 친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의 경우와는 달랐어요. 제 남자친구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다 싶을 정도로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6년여 전쯤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유대가 컸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집에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돼서 한동안 본가에 다시 들어가서 살기도 할 정도였다고 말했거든요. 어머니와 사이가 좋다는 건 굳이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거의 매일 드리는 편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건 잊어버리지 않았고 심지어 해외 출장에 가 있더라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가면 작은 것이라도 꼭 어머니께 드릴 기념품을 챙겼고 맛있는 게 있었으면 따로 포장을 하거나 다음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오고는 했죠. 저도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께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제일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고백했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언제 말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뭔데? 중요한 거야?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이야기야. 뭐지? 나 약간 불안해지려고 하네? 또 그럴 만한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진지한 얼굴은 정말 또 오랜만이라 저는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폭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제 친한 친구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 예비 신랑이 고백한 폭탄은 본인이 사실은 도박해서 지게 된 빚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액수는 3천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친구는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우선은 도박은 중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건너 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꽤 있었죠. 예비 신랑이 사실은 예전에 저지른 사기 전과가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사실혼을 한 적이 있었다거나 딸린 애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제가 불안한 얼굴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사이 남자친구는 제 손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셔. 뭐라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재혼하셨거든. 친어머니는 내가 거의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놀란 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은 조금 씁쓸하게 웃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친할머니가 나를 한 7년 정도 키워주셨어. 일단 아버지가 일을 하셔야 하기도 했고 한동안 너무 힘들어하셔서 나를 돌볼 여력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다시 아버지랑 살기 시작했고 내가 18살이 됐을 때 지금의 새어머니랑 재혼을 하셨지. 그랬구나. 전혀 생각도 못했네. 조금 더 일찍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도 했었는데 혹시라도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면 자기가 약간의 편견을 가지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됐었어. 미안해. 남자친구는 제가 지금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제 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할 일은 아니고. 그것보다 나는 지금 놀랍다는 생각이 더 크네. 오빠가 하도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서 친어머니가 아니실 거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했었거든. 내 친구들도 다들 그러더라고. 정말 친한 애들 빼고는 몇 명 아는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분이 내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까지 날 키워주신 것만 해도 대단하지. 요즘은 다들 친자식도 버리고 가는 세상이잖아. 한편으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보여줬었던 행동들이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저렇게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게 제 눈에는 조금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남자친구는 가족의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에게 잘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만류로 인해 직접 찾아뵙는 것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명절이나 어버이날처럼 기념일이 되면 정성껏 고른 선물을 남자친구 편으로 보내고는 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벼운 선물에 손편지를 함께 써서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던 내용도 흔쾌히 수락을 했었고요. 그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미안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도 될까? 이건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용돈을 계속 드리고 싶다고? 대신에 양가에 공평하게 하자. 같은 액수만큼 자기도 부모님께 보내드려. 어때? 괜찮아? 그래, 그렇게 하자. 대신에 액수는 나중에 상황 봐서 다시 조정하든가 하고. 알았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노후 대비가 이미 되어 계신 분들이었어요. 막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도 집도 있고 두 분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할 생활비와 병원비 정도는 마련되어 계셨죠. 그래서 사실 제가 용돈을 보내드린다고 해도 다시 저에게 쓰라면서 돌려주실 게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만 용돈을 드리라고 하면 괜히 저에게 미안해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드디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르셨어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어떻게 생긴 분이신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사진 속의 분위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어색하고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오자마자 집 앞에 배달되어 있던 무거운 택배들을 집 안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동진아, 무거우니까 그냥 거기 놔둬. 나중에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은데 어떻게 옮기시려고. 금방 집어넣고 갈게요. 미나랑 앉아 계세요. 아우 참 그냥 두래도. 남자친구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저는 거실에서 반강제로 예비 시어머니와 둘만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곧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진이한테 듣기로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는 방학이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하던데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지 않아요? 아이들 부모들도 예전 같지 않게 극성이라고 하고 예전에 비하면 어려워진 부분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별탈 없이 잘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일이 적성에 잘 맞는 편이라 재미있기도 하고요. 다행이네요. 요즘 여자들 결혼해서는 힘들다고 하면서 남편만 보고 일 관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때 저는 약간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학교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도 혹시라도 제가 힘들다고 그만둔다고 할까봐 떠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학교 일의 재미와 보람을 같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영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 혼자 외벌이를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내색하지 않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아마 할 수 있다면 정년까지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아기를 낳더라도 엄마가 하는 일이 있어야 아기한테도 모범이 되더라고요. 옛날처럼 마냥 가정주부로 살면서 놀기만 하는 것도 나는 별로더라고. 솔직히 그 말씀을 듣는데 조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신 분이셨다고 들었거든요. 원래는 다른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재혼을 하신 뒤로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만 지내셨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둔 건 예비 시어머니셨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색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리고 신혼집은 일단 전세에서 시작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둘이서 해결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매매는 조금 살펴보고 결정하려고요. 일단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방이 3칸이라 저희 집으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오빠 자취방 계약이 곧 끝난다고 해서 일단 다음 주 중에 오빠 짐부터 옮기려고요. 사실 결혼 이야기 나온 이후부터 남자친구의 짐을 조금씩 저희 집으로 옮기고 있는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월세를 살고 있었고 저는 전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 자취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편이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신혼집으로 새로 전셋집을 구할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 알아보니 원하는 금액에 마음에 드는 집이 보이지 않는 게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저희 둘의 이사 비용을 합치면 거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았고요. 마음에 들지도 않는 집에 그 돈을 들여서 이사하느니 일단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살림을 합쳐서 시작하는 게 낫다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아파트와 노후의 생활을 예금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게 풍족한 금액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죠. 남자친구가 용돈을 계속 드리고 싶어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저희끼리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결혼식을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축의금을 거두면 결혼식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고요. 당장 제일 큰 돈이 들어갈 집 문제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럭저럭 해나갈 만했죠. 다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생할까 봐 약간이라도 도와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집은 그렇게 해결한다고 치고 혼수들은 어떻게 할 거니? 가전이랑 가구들은 저희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다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침대 정도만 새로 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어요. 그것도 아주 눈에 띌 정도로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혼자서 살 때 쓰던 걸 어떻게 신혼살림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니? 뭐가 아니에요? 그즈음 택배 정리를 끝낸 남자친구가 거실로 돌아왔고요. 너희 가정 가구는 그대로 쓰기로 한다면서? 아, 네. 미나가 쓰던 것도 거의 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너무 갖추는 것도 없이 결혼한다고 욕할 게다. 네, 미나랑 잘 의논해 볼게요. 남자친구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죠. 오빠, 어머님이 우리 가전이랑 가구 그대로 쓴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새 걸로 시작했으면 하시는 건가 봐. 우리가 신혼집을 새로 들어가면 당연히 새 걸 구매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살림 합쳐서 원래 있던 집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알고 있지. 다시 이야기 나오면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자친구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 말씀드리겠다는 식으로 대답했고요. 어머니도 딱히 진지하게 생각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그냥 해보신 말씀일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그날 처음 뵈었던 저보다는 남자친구가 몇 배는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걸 저희는 그 뒤에 알게 되었죠. 양가 허락도 받았겠다.
그 후로 저희는 한창 결혼식 준비에 정신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사 문제도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다른 지역에 계신 관계로 상견례는 한 달쯤 더 후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는 열심히 이사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을 잡고 스드메 예약을 하는 등 다른 준비들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아닙니다. 오랜만에 서울 구경도 하고 좋으네요. 상견례는 미리 예약을 해둔 한정식 집의 조용한 룸에서 가지게 되었어요. 룸 안에 저희밖에 없는 데다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할 수가 있었죠. 처음에는요. 서로 자식들을 잘 키우셨다. 애들이 너무 예의가 바르다 등등. 이런저런 덕담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도 처음에 약간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이 웃으면서 긴장이 풀린 상태였고요. 하지만 후식을 제외한 코스 요리가 거의 다 나왔을 때쯤부터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저번에도 애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둘이서 혼수를 거의 생략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예비 시어머니가 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 이후의 일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서. 저희 가구랑 가전은 원래 제가 쓰던 걸로 계속 쓰려고요. 저는 속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고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저희 부모님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얼른 대답했습니다. 있는 걸 그냥 쓰려고? 네, 대부분 다 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 이사하면서 샀던 거라서 사용한 지 2년 남짓밖에 안 된 새 것들이에요. 너무 잘 쓰고 있고 멀쩡해서 버리기도 아깝고요. 오빠랑 의논해봤는데 있는 것들 몇 년만 더 쓰다가 다시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갈 때 새로 다 장만하려고 해요. 글쎄, 미나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사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미나 말대로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된 제품들이기는 합니다만. 갑작스런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희 엄마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웃으면서 말끝을 흐리셨어요.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시면서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요즘 집이야 워낙 비싸니 시작할 때 전셋집에서 시작한다고 쳐도 결혼을 하는데 쓰던 물건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네, 사돈어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침대나 이런 물건들은 새로 장만할 것 아니냐. 아빠 생각에도 너무 돈 아끼려고만 고민하지 말고 결혼하는 김에 좋은 것들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나. 저희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희 두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말씀이시기도 했고,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좋은 걸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죠. 저는 다시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에 황당했지만 일단은 자리가 자리인지라 꾹 참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상견례 자리를 좋은 분위기에서 잘 마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본인의 가방을 뒤적이더니 그 안에서 뭔가 길게 쓴 종이를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이럴 때 보면 몸만 다 컸지 아직도 생각하는 건 애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이런 건 부모들이 다 지적을 하고 가르쳐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 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뭐긴, 너희 혼수 목록이다.
진짜 설마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눈앞에 내민 것은 종이 위로 빼곡하게 적힌 혼수 목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예 복사까지 해서 여러 장으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나눠드리고 저에게도 넘겨주시는데 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냉장고, 드럼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아마 현재 나와 있는 가전이랑 가전 목록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그뿐만이게요? 단순히 품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칸을 나눠서 브랜드와 해당 제품의 일련 번호 그리고 대략적인 금액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보더라도 단순히 참고를 하라고 적어둔 내용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걸 이대로 구매하라는 말씀이세요? 오! 마침 결혼했다는 친구네 딸이 있어서 내가 그 목록 그대로 달라고 했지. 요즘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장만해서 시집을 보내더라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장만해서 시집을 보내라는 건 저희 부모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그걸 똑같이 느꼈는지 저희 부모님의 표정도 딱히 좋지만은 않으셨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그 문제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목록을 보니까 최소한 30평대 아파트 기준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집에는 이 가전들이 다 들어올 자리도 없고요. 그건 다 핑계지. 자리가 없기는 왜 없니?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다 중고로 처분하든가 버리든가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게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이미 들리지도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없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다시 그러시더라고요. 기왕 하는 결혼 제대로 해야죠. 딸 자식 결혼할 때 쓰려고 부모가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동진이나 미나나 다 외동인데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이 문제는 애들끼리 알아서 필요하면 구입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애들 살림이니까요. 저희 엄마는 그 와중에도 최대한 웃으면서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땅이 꺼질 것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내저었고요. 솔직히 뭐 비교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동진이가 미나보다 학벌도 좋고 연봉도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조건적으로는 미나가 처지는 게 맞고요. 네? 아니,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만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현실이 그렇죠. 저희 집은 체면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딸 자식 결혼시키려면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장 친척들만 해도 혼수 어떻게 했냐고 물어들 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어머니, 너는 가만히 있으렴. 애들이 생각이 짧으니 경사 앞두고 돈돈거리지 말고 이 문제는 어른들끼리 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셨어요. 당황한 남자친구가 얼른 예비 시어머니의 팔을 붙들었지만 그 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돈돈거리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순간 할 말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고 나니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결국 이날 상견례장 분위기는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엉망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혼수 문제로 고집을 피우는 시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와 말투 역시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충격이 크셨는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을 물으라고 말씀하셨어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집에 거진 도착할 때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거나 결혼은 동진이랑 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헤어질 생각이 없으면 앞으로 시댁이랑 계속 봐야 할 사이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아니 그럼 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다 들어주자는 거야 당신은? 결혼시키려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초반부터 피곤하게 책잡혀서 시집 가느니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치우는 게 낫지. 아우 속 터져 정말. 동진이만 아니었어도. 상견례장에서 그런 소리나 듣게 하다니 부모님께 정말 면목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가슴을 퍽퍽 두드리면서 열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한숨만 내쉬었고요. 진짜 남자친구가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것만 아니었어도 이 결혼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부모님은 그냥 좋게 넘기려고 하셨지만 저마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설득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설득은 본인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틀 뒤에 저는 다시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머님, 그날 하셨던 말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니라니? 그럼 기어이 그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까짓 가정 가구들 죄다 새로 사면 그만이에요. 마음먹으면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당사자인 저희 의견을 그렇게 싹 무시하면서까지 어머님 고집만 피우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날 저희 부모님께 하셨던 말씀도 너무 예의가 없으셨고요. 뭐 예의가 없어? 네. 제가 조건적으로 오빠한테 처지니까 혼수를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씀은 실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누가 조건이 좋고 나쁜 걸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솔직히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니? 네가 동진이에 비해서 학벌도 연봉도 처지는 게 사실 아니야? 끝까지 당신이 틀린 말을 한 게 있냐고 되묻는데 이 대목에는 저는 이미 이 대화가 틀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애초에 저나 제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요.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머님 때문에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저의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고래고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나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 기가 막혀서. 내가 네 학교에 이미 청첩장을 다 뿌렸다. 내가 너희 교장이랑 다른 선생들이랑 같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니? 네? 어디 교사가 되어가지고 되먹지도 못하게 결혼하기도 전에 남자랑 동거하다가 파혼했다는 소문나기 싫으면 잔말 말고 혼수나 준비해라. 그러면서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저절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전에 잠깐 서울에 올라와서 사실 때 다니기 시작했던 제법 규모가 큰 교회였죠. 원래 교회는 이사를 가더라도 다니던 곳으로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서울로 오시는 이유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고요. 우연히 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학교 분들이랑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걸 이렇게 이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모종의 이유로 청첩장이 일찍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돌리지 않았던 청첩장을 예비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이미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행실 때문에 동거하다가 파혼을 당했다는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과 함께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함께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욕까지 들었는데 참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바로 통화 녹음을 남자친구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들은 대로야. 우리 파혼하자. 나 도저히 오빠랑 못 만나겠어. 아니, 이게 무슨... 일단 미안해. 너무 미안하다, 미나야. 남자친구의 목소리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다 됐으니까 파혼하자는 저의 말에는 거의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내가 수습할게. 파혼하자는 말만 하지 마. 제발. 진짜 미안해. 뭘 어떻게 수습할 건데? 수습하겠다고 해서 이게 없던 일이 돼?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자친구는 저를 찾아왔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녹음 내용을 듣고 나서 도저히 이 현실이 이해도 안 되고 믿기지도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어머니가 상견례장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도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계속 괴로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지만 이런 모습까지 참을 수는 없었다고요. 남자친구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100배는 더 충격적이었겠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직접 찾아와서 사과도 드렸습니다. 약속했던 것처럼 결혼식은 시어머니 없이 진행되었고요. 시어머니에게서는 간간히 연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받지 않으니 저에게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번호를 아예 차단했고 남편 역시 현재는 그 어떤 교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조금 늦어버리긴 했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완전히 끊어준 덕분에 저희는 파혼이 아닌 결혼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지금까지처럼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면 끊어지는 건 저와의 인연이었겠죠. 교장 선생님께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지금쯤이면 본인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